옛날 옛적의 조선시대, 박문수가 암행어사로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박문수가 한 마을을 지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암행어사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지나다니는 어사 박문수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있는 것인가? 박문수가 슬쩍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네 봤어. 신기한 도수를 부리는 스님 말이야. 불붙은 장작 속에 들어가도 이동을 해갖고 어디선가 살아나오더라니까. 그 도력으로 사람들 병도 치료해준다던데. 정말 부처님이 눈앞에 있는 줄 알았다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박문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그런 스님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이요? 박문수가 사람들에게 물으니 스님을 봤다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기 작은 뒷산이 하나 있는데 중턱에 암자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오늘 스님이 신기한 도술을 또 보여준다고 하더이다. 박문수는 말을 듣고 곧장 마을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조금 오르니 멀리 암자가 보였고 사람들이 앞에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암자 앞마당에는 장작이 쌓여져 있었고 스님이 장작 위에 올라서 장작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의 오랜 수련의 과정을 보여드릴 것이오. 보고 놀라지들 마시오. 모든 게 부처님의 뜻일 겁니다. 수십 년의 공력이 필요한 일이니 놀라지 마시오. 스님은 그러더니 잔뜩 쌓여있는 장작 더미에 불을 완전히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거리낌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저 불타는 장작 안에 들어가서는 순간 사라져서 살아나오신다니까. 좀 있으면 어디선가 나타나실 거야.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문수도 몹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스님의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갑자기 스님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멀쩡하게 불타는 장작을 벗어나 어디론가 이동을 할 것이라 생각했던 스님은 온몸에 불이 붙은 채로 고통 속에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하였고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이것도 도술인 건가? 죽은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살아나기 도술인가?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겨 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당황하는 사람들 틈을 빠져나와서 쓰러진 스님과 장작 더미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박문수가 당황하고 얼이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스님은 사기꾼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속았던 것입니다. 아이,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요? 마을 사람들이 물으니 박문수는 자신이 파악한 스님의 사기 수법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법은 바로 장작 더미 밑에 암자 뒤로 통하는 커다란 땅굴을 파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작 더미에 불이 붙으면 안에 들어가서는 곧장 바로 밑에 땅굴 구멍으로 불을 피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설명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그럴 수가. 우리가 깜빡 속지 않았나? 난 믿고 절에 공양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럼 오늘은 왜 절이 된 것입니까? 한 사람이 물으니 박문수가 커다란 나무 막대기로 불이 남아있는 장작 더미들을 치우고 아래를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누군가 이 땅굴 구멍을 막아 놓은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누군가 이 스님을 고의로 살해한 것이겠죠. 박문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곧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부터 내가 조사할 것이니 모두들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시오. 움직이면 범인으로 생각할 것이오. 박문수의 마패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그의 말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암행어사의 포졸들이 박문수 앞으로 달려왔고 박문수는 그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신발을 한 짝씩 벗겨서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포졸들이 신발을 모아다가 박문수에게 가져다 주니 박문수는 신발들의 바닥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박문수가 가죽신 하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신의 주인은 당장 앞으로 나오시오. 박문수의 외침에 사람들이 웅성댔고 아무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령들은 당장 이 신발의 주인을 찾아 끌고 나와라. 박문수의 명예 포졸들이 잠시 후에 한 양반을 끌고 나왔습니다. 박문수가 들고 있는 한 짝의 신발과 같은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그에게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왜 죽였는가? 당신이 죽인 게 틀림없어. 이유가 뭔가? 박문수의 물음에 양반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왜요? 저는 아닙니다. 신발이 뭐가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박문수가 손에 든 신발의 바닥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의 신발에는 황토 흙과재가 잔뜩 섞여 있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신발에 말이다. 그런데 너와 나의 신발에만 그 재와 숟가루 가루만이 잔뜩 묻어 있다. 다른 이들은 이곳에 오는 동안 산길에 황토색 흙만이 묻어 있을 뿐이었다. 이래도 발뺌을 하겠느냐? 그러니 이 양반은 당황하다가 갑자기 엎드려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사나리, 저놈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귀입니다. 죽어도 싼 녀석이란 말입니다. 그리 말하니 박문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스님과 원한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 이 양반은 이야기를 시작했고 박문수는 가만히 이야기를 경청하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이 양반은 그래도 이 마을에서 꾀돈도 많고 인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양반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뿐인데 딸의 이웃 마을에 한 남자와 정분이 나서 몰래 연정을 하다가 그 남자에게 심각한 병을 옮게 된 것입니다. 이럴 수가 어찌 그런 것이냐? 남자를 만나도 어찌 그런 병에 걸린 남자를 만나는 게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연모해서 마음이 끌렸습니다. 부디 혼인을 허락해 주세요. 병에 걸려버린 상황에서 만약 혼인까지 반대를 하면 딸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것을 걱정한 양반은 혼인을 허락하려 하였습니다. 잠시 뒤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인 나으리 알아보라 하셨던 청년이 결국 죽었답니다. 병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말입니다. 양반의 머슴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양반이 너는 절대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너와 나만의 비밀이 돼야 할 것이다. 양반은 머슴의 입을 단속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딸도 병이 진행되어 위중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딸 자식이라곤 너밖에 없는데 이 애비더러 너 없이 어찌 살라는 것이냐? 네가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 정신을 좀 차려보거라. 양반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러보았고 약이란 약도 다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병을 잘 고친다는 한 스님의 이야기를 양반의 부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저 뒷산에 암자에 계신 스님이 그렇게 병을 잘 고치신답니다. 우리 딸을 한번 봐달라고 청을 넣어보세요. 그렇게 부인은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오. 알겠소. 내가 당장 모셔오겠소, 부인. 양반은 스님을 집으로 모시고 왔으니 이 스님이 바로 불에 타 죽은 스님이었습니다. 우리 딸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스님이 딸을 진찰해보고는 물었습니다. 내가 비슷한 병을 걸린 한 남자를 본 일이 있소이다. 그 남자는 너무 늦어서 치료할 수 없었으나 따님은 만약 병에 걸린 것이라면 아직 증상이 미약하니 못 고칠 정도는 아니오. 다만 써야 하는 약이 병에만 드는 약이라 확실해야만 효험이 있으니 내 확실히 알아야겠소. 왜 걸린 것이오? 스님의 물음에 양반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숨겨둔 이야기를 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스님은 자신이 봐왔던 병임을 확신하고 자신이 가져온 약을 썼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이 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 이 은혜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양반은 수많은 재물을 스님에게 공양해 주었습니다. 스님은 그것을 가지고 절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양반의 딸의 병의 원인이 이웃 마을 남자와의 정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스님은 이를 빌미 삼아서 양반에게 재물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 신당을 좀 더 크게 지어야 하니 돈이 좀 필요한데 말이오. 스님은 툭 하면 찾아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반은 그때마다 자신의 재산을 바치며 스님의 입을 막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웃 마을 정승집의 아들과 양반의 딸의 혼담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양반은 딸을 명문가의 시집을 보내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스님이 그것을 알고 이 양반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감축드립니다. 따님이 시집을 가게 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쩐 일로 오셨소? 어쩐 일이라니 섭섭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이입니까? 따님의 혼인을 감축하러 온 것입니다. 따님이 시집을 가신다니 감축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상대 집안에서 이전에 걸렸던 따님의 병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이 혼담은 완전히 없던 일이 되겠지요. 아니, 스님 부디 그런 일은 없게 부탁드립니다. 양반은 정승댁이라 이 혼담이 깨치게 되면 이 집안이 무슨 병고를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위협적인 협박인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얼마요? 제가 얼마든 드리겠습니다. 이 스님이 잠시 양반을 봤다가 음흉한 눈빛으로 양반의 부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고 절에 며칠 사람이 좀 필요한데 아무래도 여기 마님께서 제격인 듯합니다. 며칠 제가 있는 암자로 마님을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양반은 스님의 눈빛을 보고 그가 자신의 부인을 뺏는 못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이 양반은 화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 열흘 뒤에 보내겠습니다. 열흘이요. 예, 알겠습니다. 약속은 지키셔야 합니다. 허튼 수작을 부리신다면 결과는 책임 못 집니다.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양반은 일단 그렇게 스님을 보냈습니다. 양반의 부인 또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양반은 자신의 부인을 절대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되겠다. 없애야겠구나. 저놈을 없애야겠어. 언제까지 일이 못된 놈에게 끌려다니며 욕을 볼 수는 없는 일. 거기다 돈도 아니고 내 부인을 내놓으라니. 그것은 절대로 아니 된다. 양반은 그렇게 이 스님을 제거해야겠다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양반은 스님을 제거할 기회를 엿보며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염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님이 사람들 앞에서 벌이는 속임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회구나. 이 악기 같은 놈을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 있겠구나. 그는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여 아침 일찍 미리 나와서 스님이 파놓은 땅굴의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님이 평소처럼 장작불 속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타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양반이 머리를 땅에 찌으며 말했습니다. 저의 죄를 물으십시오. 어사나리 악기 같은 자에게서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제가 악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딸의 혼인이 닷새 뒤입니다. 혼례식은 무사히 치른 뒤에 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는 말을 듣고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말했습니다.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구나.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은 분명 크나큰 범죄임에 틀림없으나 그 사정을 들으니 나는 너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을 듯하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의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 그리하여 너의 벌을 감하여 줄 테니 혼인이 끝난 뒤 관아의 벌금으로 돈 100냥을 바치도록 해라. 이럴 수가 정말입니까? 제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어사나리 고맙습니다. 딸의 혼인식을 잘 치르시게나 박문수는 그렇게 말하고 관아에 가서 이러한 사실을 사또에게 말하고 이튿날이 되어 다른 마을로 떠났다고 합니다.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박문수 또한 가정을 지키려는 가장을 어쩌지 못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가장들도 집안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자식들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아주 큰 부자인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님은 욕심쟁이에 아주 탐욕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작인들을 개부리듯 하고 자신의 눈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여러 구실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머슴들은 그 집에서 오랫동안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1년을 못 버티고 나가면 세경도 한 푼 없이 쫓아냈습니다. 물론 마을에서 이마님의 소문이 파다해서 동네 거지들도 이 집으로 동냥지를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마님의 집 뒤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님이 집안이 잘 되는 것은 이 바위 때문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소근거렸습니다. 마님은 남다른 부자가 된 뒤에도 늘 하는 일마다 잘 되었고 돈이 끊이지 않고 벌어졌기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어유 저 집 타고난 복이 엄청나. 아주 돈복이 타고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대로면 조만간 나라 제일의 부자가 되겠는데 마음을 저렇게 나쁘게 쓰고도
욕심 그득하지만 어찌 일이 잘 되는 겐가. 마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님의 부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마님의 집에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거지들도 동냥하러 오지 않는 이곳에 그것도 스님이 시주를 온 것입니다. 스님은 집 앞에서 목탁을 치며 말했습니다. 계십니까? 주인장, 저는 용암산의 용암사에서 온 중이올시다. 부디 약간의 시주를 부탁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스님은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연불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마님은 그런 스님이 너무나 못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뜩이나 욕심이 그득한 사람에게 공으로 달라고 하니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아니 남의 관세음이고 스님이고 간에 도대체 왜 내가 고생해서 번 내 재산을 공짜로 주어야 하는 것이지. 더군다나 나는 지금 아주 중요한 셈을 하는 중인데 왜 와서 시끄럽게 연불질이야? 정말 열불이 나는구만. 어서 내 집에서 나가라. 이 땡중아. 그러지 말고 시주를 부탁하오. 나무 관세음보살? 그러시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집 정도면 더욱 덕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끝까지 나가지 않고 계속 시주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 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정말 나 지금 바쁘다고. 시끄럽게 굴지 말고 어서 썩 나가거라. 마님이 한참을 말해도 나가지 않으니 마님은 하인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는 이제 20 이 집 머슴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이 집에서 머슴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머슴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것과 다르게 돌쇠는 10년을 이 집에서 지냈습니다. 물론 성심이 바르고 성실하기 때문에 이런 집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님이 달려온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돌쇠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놈을 저기 광에다 가둬버려라. 도저히 시끄러워서 일을 못하겠구나. 그리고 물 한 방울 주지 마라. 아주 괘씸한 놈이다. 얼른 광으로 끌고 가라. 그러니 착한 머슴 돌쇠는 몹시 놀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인마님 아무리 그래도 스님을 가두라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시주 한번 왔다고 광에 가두라니요. 마님 그냥 돌려보내심이 어떨까요? 돌쇠가 망설이자 마님은 더욱 닥달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냐 이놈이. 어서 가두지 않고 말 안 들을 거냐. 네 놈부터 가둬주랴. 아니면 너도 이중놈을 따라 절로 가버려라. 너 같은 놈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마님의 불효령에 돌쇠는 어쩔 수 없이 스님을 광에 가두었습니다. 돌쇠는 그러면서도 이 스님에게 너무나 죄송하여 말했습니다. 아유, 스님 제가 사정이 이렇습니다.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스님에게 이런 무례를 범하니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런 돌쇠를 보며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걱정하지 마시오. 그대의 잘못이 아니니까 내가 광에 갇히겠소. 안내하시오. 그렇게 광에 갇힌 스님은 먹지도 못하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스님이 걱정된 돌쇠가 약간의 먹을 것을 가지고 매일 밤늦게 광에 찾아왔습니다. 스님 더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해야 하는데 제가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그냥 끼니만 때우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지금 시주가 주는 것은 어떠한 진수성 참보다 값지요. 자신이 먹을 것을 흔쾌히 내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음식보다 귀하지 않겠소. 스님은 고마워하다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이 진마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오. 부탁입니다. 내가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스님의 말에 돌쇠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럼 제가 주인님께 한 소리 들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래도 말은 해보겠습니다. 스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가서 마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돌쇠는 즉시 마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마님 광에 갇힌 스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데요. 어쩔까요? 꼭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탐욕한 마님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뭔 또 이상한 소리를 하려고. 아이고 머리야. 그래 뭐 언제까지 가둬둘 수는 없으니 적당히 훈계해서 돌려보내야겠구나. 데려와라. 이놈이 광에 갇혀있으니 정신이 번쩍 들은 것이겠지. 마님의 허락에 돌쇠는 얼른 스님에게 달려가 스님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스님이 마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허락도 없이 이 집에 들어와 시주를 청해 불편을 드려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서하시지요. 갑자기 스님이 잘못을 비니 마님은 어이가 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허참 뭐하자는 것이지.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얼른썩 내 집에서 나가거라. 마님의 말에 스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민폐를 드렸으니 보상으로 자손만대에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스님을 쳐다도 보지 않던 마님은 자손이 번창한다는 말을 듣고는 솔깃하여 스님에게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아이, 그게 정말인가? 방법이 무엇이냐? 진정 우리 가문이 더욱 번창할 수 있는 것이냐? 한번 말해보아라. 궁금해하는 마님에게 스님이 말했습니다. 반드시 제가 얘기하는 대로 따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 할 테니 어서 말을 해봐. 내가 너에게 시주하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따르겠다. 어떻게 해야 우리 집안이 더욱 번창하는 것이냐? 스님이 다시 한번 단단히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욕심에 눈이 먼 마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마님의 집 뒷산 언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본디 당신은 지금보다도 더 엄청난 재물복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기 산에 바위가 보이십니까? 바로 바위가 당신에게 흘러오는 복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위를 깨뜨리면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자손들까지 복이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중생을 구하면서 풍수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바위를 없애서 더욱 잘 된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은 역으로 가지고 있던 부든 명예도 다 잃었습니다. 부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님의 말에 마님이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인가? 고맙네, 고마워. 내가 그것도 모르고 광에 가두어서 미안하구만. 내가 보리 한 대박 시주할 테니 갈 때 가져가게나? 괜찮습니다. 다제 불찰인데 시주라니요. 그럼 소승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스님은 그렇게 말을 하고는 마당을 쓸고 있는 돌쇠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돌쇠에게 웃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광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을 본 돌쇠는 주머니를 뒤섬뒤섬 뒤지다가 자신이 먹으려던 감자를 하나 꺼내며 정말 죄송합니다. 스님 같은 분을 아무리 주인마님의 명이지만 광에 가두다니요. 이거라도 시주하겠습니다. 부디 부족한 것이지만 가져가 주십시오. 스님은 돌쇠가 건네준 감자를 받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릴 것은 없고 시주에게 운을 터줄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당황하며 제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무엇을 해야죠? 스님, 이제 곧 이곳의 주인마님이 뒷산에 바위를 깨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을 나가서 산중턱에 있는 집을 짓고 그곳에 밭을 일구십시오. 산에 밭이니 그간 모운세경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간 시주님의 덕을 쌓은 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님은 마님의 집을 나서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즉시 돌쇠를 불러 말했습니다. 돌쇠야, 마을의 석공들을 불러들여라. 뒷산의 바위를 깨뜨려야겠다. 그렇게 마을의 석공들을 모은 마님은 그들을 시켜서 자신의 집 뒷산 언덕의 커다란 바위를 수일 동안 공을 들여 모두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갈라질 때 바위 속에서 갑자기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나타나 날아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석공들은 이 일을 무척이나 신기해하고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욕심에 눈이 멀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드디어 더 큰 부자가 되겠구나 하고 몹시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님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바위가 깨져버리고 깨진 바위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간 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던 마님은 갑자기 일이 잘 안 되기 시작하였고 하던 일들이 이상하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수년을 반복하더니 결국 잘 나가던 마님의 집안은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스님의 말대로 바로 이 집에 나와서 산중턱에 집을 짓고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을 일구던 돌쇠 앞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밭을 일구던 땅에서 수십 개의 산삼이 가득한 것입니다. 돌쇠는 그것을 팔아서 여기저기 논밭을 사고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마님이 하던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돌쇠는 마님보다 더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아, 이것이 스님이 말한 대로 덕을 쌓은 보답이구나. 나는 마님처럼 욕심내지 말고 어려운 마을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그 이후로 돌쇠는 더욱 큰 부자가 되었고
대대손손 잘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였고 결국 마을 뒷산 위에 있던 큰 바위가 마님의 집안에 복을 가져다 주던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복을 주어도 차버리고 망한 마님과 성실하게 덕을 쌓아 복을 얻은 돌쇠의 이야기가 아직도 전해집니다. 요즘 우리들도 이마님처럼 인색하고 욕심을 내지 말고 돌쇠처럼 덕을 쌓는다면 아주 큰 복을 받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사 박문수가 암행을 하러 길을 나서는 중이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명한 재판을 해서 금영성이 나라 곳곳에 퍼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억울한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을의 탐관오리나 재물과 인맥으로 사람들을 괴롭힌 양반들은 그가 온다는 말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마을에 들어서서 요독을 풀 겸 주막에 숙박을 하였습니다. 한 방에 여러 객들과 함께 묵었는데 그 중에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보게들, 이 마을 저기 대나무밭 앞에 작년에 서방을 잃은 과부가 하나 살고 있는데 그 과부가 글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남자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서방님 우리 서방님 하는 소리가 밤마다 들린다는구만. 온 마을에 소문이 파다하더구만. 아이 세상에 그럴 몹쓸 여인이 다 있단 말인가. 지 서방이 죽은 지가 한 해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그런다고. 매일 방으로 사내가 들어간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네. 다른 처자들이 따라할까봐 걱정이야. 마을에서 당장 쫓아내야 돼. 그렇게 방에 있던 손님들은 하나 둘 모여서 이 과부의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한쪽 틈에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이 마을의 풍속을 어지럽히는 못된 여인이 아닌가. 사실이라면 벌을 내려야 할 것이야. 박문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대나무밭 근처를 찾아 과부의 집을 물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과부의 집을 알려주었는데 대부분 의심스런 표정으로 박문수를 바라보았으며 과부의 불미스러운 행실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나무와 밤나무에 둘러싸인 집에 들어가니 여인 하나가 마당에 나와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박문수는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저 여보시오, 지나가는 과객인데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이 집에 머물고 가고자 합니다. 방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과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십니까? 방이 두어 개 비니 저기 오른쪽 방에 들어가서 쉬시지요. 과부는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박문수에게 저녁상도 봐주고 잠자리 이불도 친절하게 잘 마련해 주었으니 박문수는 그러는 동안 이 과부의 언행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탐욕한 여인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박문수에게 피곤하실 텐데 일찍 주무시라고 하며 이부자리를 잘 펴주고 물러갔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잠에 드는 듯하였으나 밤이 어둑해지자 정신을 차리고 슬쩍 문을 열고 나와서 집안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밤마다 남자들이 들락날락한다고 하였는데 한번 잘 살펴봐야겠다. 지금까지 언행을 봐서는 공손하며 품위 있는 일반 아녀자인데. 박문수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작은 구멍이 뚫린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내다보던 중 갑자기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인기척이라니. 마을 사람들이 말한 것이 정말 사실인 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박문수가 자세히 보니 웬 남자가 은밀하게 이 집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정말 사실이었단 말인가? 이 과부가 정말 그런 안악이었단 말이냐? 박문수는 몹시 놀랐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여차하면 곧장 밖으로 나가서 풍속을 어지럽히는 못된 과부와 사내를 붙잡아 관하로 끌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사내는 과부의 방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였고 그러자 과부가 방문을 열어서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너희들을 붙잡아 관하로 끌고 가야겠다. 마을 이 풍속과 법도를 문란하게 만든 것들아. 박문수는 모습을 보고 곧장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방금 직전에 방으로 들어갔던 남자가 다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문수는 당황하여 순간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너무 깜짝 놀라 처마 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뒤를 따라서 과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마 밑에 숨은 박문수를 미처 보지 못한 듯하였습니다. 사내가 밖으로 나갔고 과부가 그런 사내를 배웅하는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이, 곧 매형을 모함해서 죽음으로 먼 못된 놈들의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리는 증자로는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냐 그래 동생아. 네가 너무 고생이 많구나. 그러자 과부의 동생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매형이 저를 친동생처럼 얼마나 아껴주셨습니까? 제가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누님은 마음과 몸을 잘 보존하십시오. 그래 고맙구나. 너도 조심하거라. 너 때문에 억울하게 저 세상으로 가신 서방님이 눈을 편하게 감을 것이야.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었고 남자는 곧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대화를 들은 박문수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사내가 과부 여인의 남동생이었단 말인가. 오해를 하였구만. 그런 것이었군. 박문수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것을 바탕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방님 우리 서방님 어찌 이렇게 먼저 가셨나이까. 서방님 우리 서방님 서방님 가신 지 1년이 지났지만 소저는 서방님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서방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함께 따라갈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인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듣고 보니 일전의 주막에서 남자들이 말했던 서방님 우리 서방님 했던 바로 소리였습니다. 아니 이건 다른 남자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먼저 죽은 남편을 그리며 슬퍼하는 소리지 않은가. 허참 이 여인은 그런 요망한 여인이 아니었거늘. 온 마을이 온통 잘못된 억측과 오해로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었구나. 무섭구나 무서워. 아니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정절을 지키며 울고준 한 사람이 완전히 천하의 몹쓸 사람으로 매장당할 뻔한 것이 아닌가. 나도 잘못된 소문에 휩싸여 이불상한 안악을 벌할 뻔했구나. 박문수는 곧 처마 밑에서 나와서 옷을 털고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박문수는 과부 여인에게 하룻밤 잘 챙겨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곧장 마을의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또에게 이 마을의 관직에 있는 인물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게 하고 노름꾼 주정뱅이 불량배 헐뜯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며 온 동네 여인들이며 아이들 양민들 전부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박문수는 그들 앞에 서서 추상 같은 위엄으로 말했습니다. 여봐라 너희들의 죄를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들 한통속이 되어서 착하고 정절을 지키는 한안악을 죽음에 몰아넣을 뻔했다. 너희들의 죄가 아주 엄중하기에 여기로 불렀다. 박문수가 외치니 갑자기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사또는 어디 가고 어디 거렁뱅이 선비가 나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너는 누구요? 또 박문수 모고 거렁뱅이 선비한테 우린 들을 말 없으니까 사또님이나 나오시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웅성댔습니다. 그러니 뒤에서 보고 있던 사또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웅성대기를 멈추지 않으니 사또가 나섰습니다. 야 이놈들아. 이분이 박문수 암행어사다. 이분의 조남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전하가 특별히 아끼시고 조정의 신망이 두터운 분이다. 나 같은 고을 원님하고는 격이 다르신 분이다. 모두 엎드리고 조용히 있거라. 그러자 사또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어사 박문수이시구나. 옆마을 사또와 양반들을 아주 온줄 내고 귀양 보냈다던 박문수 어사야.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고 모두들 머리를 극적이며 당황하였으며 앞에 나서서 뭐라고 했던 사내는 넙죽 엎드려 잘못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그러니 박문수가 잔뜩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죽을 죄는 이런 것이 아니다. 니들이 이제껏 무슨 짓을 저질러 왔는지 모르는 것이 죽을 죄이니라. 여봐라 너희 마을에서 대나무 밭 아래 사는 과부 여인을 마치 남자를 홀리는 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할 사람이 있느냐. 박문수의 말에 관하여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실제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박문수는 이런 어리석은 녀석들 같으니라고 하고 소리를 높이며 웅성대는 사람들을 노려봤습니다. 사람들이 쏘아보는 눈빛에 움츠러드니 박문수는 눈빛을 거두고 화평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의 일을 근거도 없이 증거도 못 대면서 추측만으로 중구난방 떠들고 중구난방 비난해서는 못 쓰는 것이다. 그 과부의 일에 대해서 본관이 마을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를 밝히기 위해 알아본 바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여인은 죽은 남편을 잊지 못하는 열부였던 것이다. 너희들이 들었다던 서방님 소리는 먼저 죽은 서방을 그리며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눈물 흘리는 여인의 울음소리였거늘 어찌 그것을 그리 들을 수 있단 말이냐. 너희들처럼 남의 이야기에 심심풀이로 마구 거짓을 섞어서 이런저런 헛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런 짓은 사람의 육신보다 더 귀한 정신을 파괴하고 죽이는 짓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이후로는 당장 그런 짓을 멈추고 오히려 지고지순한 과부 여인을 본을 받아야 할 것이야. 알겠느냐?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고개 숙여 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박문수는 그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어젯밤 들은 과부 여인의 남편이 어찌 목숨을 잃게 되었는지를 마을 사또에게 낱낱이 보고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죽은 남편과 함께 인삼을 팔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인삼 파는 일이 망하면서 남편이 이 친구들에게 원망을 받게 되었고 모든 책임을 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저 세상으로 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박문수는 사건 또한 철저히 조사를 명하였으며 과부를 불러서 과부의 동생과 함께 모아온 증자들을 받아다가 사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증자들은 남편과 친구들이 하던 인삼 팔던 장부들이었는데 증자들과 사또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 함께 인삼을 팔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몰래 큰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일이 망하게 되었는데 이 과부의 남편이 억울하게 책임을 다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곧 억울함이 밝혀지고 돈을 빼돌렸던 이 친구는 크게 벌을 받았으며 과부 여인과 동생은 드디어 남편의 억울함을 풀게 되어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박문수는 안하게 집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기쁨이 교차한 과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네 이제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한을 풀었소. 이제 어떻게 하실게요? 정말 남편을 따라 저 세상으로 갈 것이요. 그 말을 들은 과부는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나으리 그걸 어떻게 아셨지요? 내가 본의 아니게 당신이 하는 말을 들었소. 그런데 정말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 저 세상에 간 남편이 바라던 바일까요? 이럴수록 더욱 열심히 살아서 남편의 억울함을 알리고 당신이 억울하게 모함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소. 내가 궁에 들어가 전하에게 고하고 당신의 정절을 기리는 열려문을 세울 것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열려문을 본 사람들은 거짓된 말이 얼마나 큰 죄를 알게 할 것이요. 그걸 들은 과부가 한스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오늘 서방님을 따라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으리의 말을 들으니 제 생각이 짧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까지 저 세상으로 가버리면 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이고 죄 없는 남편까지 또 구설수에 오를 것입니다. 부디 오래 살아서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나으리 정말 고맙습니다. 저와 제 남편을 구해주어서. 박문수는 이 과부 여인의 높은 정절과 올바른 행실에 감명받았기에 임금께 청하여 큰 상을 내리게 하였으며 그녀의 행실을 기리는 열려문까지 마을에 세워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떡하니 세워진 열려문을 보며 자신들이 그간 그녀에 대해서 근거 없이 이상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일을 몹시 후회하였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그 이후에 근거 없는 소문이 없어졌습니다. 요즘 우리들에게 와닿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확인 안 되는 이상한 소문에 의해서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공경에 처합니다. 우리들도 마을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돌쇠라는 용모가 수려하고 성품이 온화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돌쇠는 어릴 적부터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주위의 다른 또래의 선비보다 사서삼경을 먼저 익히고 그 밖에 모든 서책을 익혔습니다. 그런 돌쇠도 어느덧 혼인을 할 나이가 되었으니 이웃 마을에 사는 참한 양반댁 규수와 혼담이 오가기 시작했고 곧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혼인을 하루 앞두고 마침 정월 대보름 전날이 되어 밤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밤거리를 거닐다가 밖으로 나가 여러 친구들과 함께 마을 주막에서 종소리를 들으며 달빛 아래서 거하게 한잔했습니다. 친구들은 다음날 혼인하는 돌쇠를 축하하며 축하주를 연거푸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마시다 밤이 깊어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갔습니다. 돌쇠 또한 홀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주는 축하주를 연거푸 계속 마셨었는데 길을 가다가 그때부터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결국 취기를 이기지 못하여 땅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집 여종 하나가 푸른 도포에 갓을 쓴 청년이 길가에서 드러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집으로 달려들어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종이 일하는 집에서는 딸을 혼인시켜 사위를 맞이하였었는데 그 사위가 혼인식 날 갑자기 뛰쳐나가서는 돌아오지 않아서 노심초사 사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소식을 듣고는 집주인은 깜짝 놀라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가 거기서 취해 쓰러져 있구만. 얘들아, 어서 가서 데려와라. 그렇게 집주인은 급히 여러 하인들로 하여금 쓰러져 있는 돌쇠를 다른 사람 보기 흉하니 이불에 잘 싸서 들쳐업고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누구인지도 잘 살피지도 않고 곧바로 돌쇠를 신방에 들였습니다. 그때 신방에는 난초향기와 사향이 가득하고 어두컴컴하였기에 신부의 향기만 맡을 수 있을 뿐 그녀의 꽃다운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취하여 몽롱한 중에 얼핏 눈을 떠서 주변을 보았습니다. 아니, 여기는 어디지? 내가 왜 갑자기 여기에 있는 거지? 주변은 비단 이불에 화려하게 장식한 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취중의 돌쇠는 오늘 혼인을 하여 신방에서 화촉을 밝히는 밤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오늘 밤은 어떤 밤이기에 이리도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기쁘게 생각을 하며 이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내며 신선 세계의 논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쇠는 새벽이 되어서야 술이 있겠습니다. 돌쇠는 술이 깬 뒤에 주변을 보고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여기는 대체 누구의 방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이럴 수가. 옆에 이 여인은 내가 혼인할 처자가 아닌데 낭패로고. 놀라움과 의심이 가득해서 신부를 깨워 일으키니 신부는 두 뺨을 발글에 물들인 채 다만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을 숙이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니 돌쇠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곳은 누구 댁입니까? 그리고 처자는 누구신지요? 내가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는지요? 돌쇠의 말에 신부 역시 잠시 멍하니 있다가 돌쇠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는 깜짝 놀라더니 도리어 그에게 어디 사는 누구이고 뭘 하고 있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캐물었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처자에게 자세히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 처자는 꽃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돌쇠와 꽃분이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가 서로의 짝이 아님을 알고 모두 할 말을 잃지 않았겠습니까? 잠시 후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여자를 탐하는 자가 아닌데 벼랑간 이런 후안무치한 신세가 되고 말았군요. 내가 일부러 한 일은 아니지만 이 댁 주인이 아시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텐데 그대는 나를 어찌하시려. 그의 말에 꽃분이가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하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혼인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침 사정이 생겨 신랑과 미처 첫날 밤을 치르지 못하고 있던 터에 제 서방님은 첫날 밤에 달구경을 하러 나가셨지요. 그게 벌써 며칠째인데 계속 서방님이 돌아오시지 않아 하인들이 착각을 하고 도련님을 이리로 모셔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르렀으니 저는 이것은 하늘이 정한 정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녀자의 행실로 말한다면 남편이 아닌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으니 저는 죽어야 옳습니다. 다만 저희 집은 대대로 열심히 살아서 재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슬하에 하나뿐이어서 부모님은 저를 손바닥 위에 진주처럼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좋은 집안의 사위를 얻어서
노후의 사위를 의지하며 뒤를 잇게 할 계획이었지요. 제가 죽는다면 부모님은 너무도 슬픈 나머지 살아가실 수 없을 게 분명한데 제가 어찌 죽어 부모님께 슬픔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속에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꿈속에 용들이 방으로 들어와 꿈틀거리며 제 잠자리를 빙빙 도는데 그런데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나서 용 한 마리를 가리키며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놀라지 말아라. 이 사람이 바로 너의 남편이다. 너는 이 사람과 함께 큰 복을 누릴 것이다. 너희들은 혼인을 하여 인간들에게 쓰임있게 살 것이다. 제가 그 말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고는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인연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테니 올바른 길은 아니지만 제가 도련님을 따르며 곁에서 모시고 노부모를 봉양하며 타고난 명대로 살다가 죽었으면 합니다. 제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여인의 용꿈 이야기를 듣고 몹시 기뻐하며 꽃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나도 좋을 것 같소이다. 앞으로 나를 돌쇠라 부르시오. 그런데 다만 걱정인 것은 우리 집 법도가 엄하고 내가 아직 약관의 나이도 못 되었으며 내일 당장 혼인을 약속한 집안이 있는데 갑자기 당신을 데려간다 하면 집안에 난리가 있을 것이라. 이를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괜히 그대에게도 해가 갈까봐 두렵소. 돌쇠의 말에 꽃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마세요. 서방님을 믿고 친척 중에 혹시 저를 숨겨주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그러니 돌쇠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시오. 여기서 심리가면 혼자 사시는 고모님이 계십니다. 제 사정을 이야기하면 숨겨주실 겁니다. 남들이 우리를 엿볼지 모르니 어서 일어나 고모님 댁으로 가서 저를 숨겨주세요. 저의 종적을 완전히 감춰서 양쪽 집안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서방님께서는 멀지 않아 반드시 벼슬길에 오르실 테니 과거 급제한 뒤에 양가 부모님께 당당히 사실대로 고하면 잘못을 용서하시고 사정을 헤아려 주실 듯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별 탈 없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꽃분이의 말에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좋소. 그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있을 혼인은 내가 집에 가서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무르도록 할 것이오. 집안 사람들 모두 깊이 잠들어 아주 고요했습니다. 꽃분이는 비녀와 귀고리와 머리에 꽂은 장식을 풀고는 붉은 비단 이불빛 한 폭을 잘라내더니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비단은 쓸 때가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서 꽃분이는 비단을 챙기고 종이를 꺼내어 부모님에게 남기는 서찰 한 장을 빠르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꾸밈없는 차림으로 돌쇠를 따라 집문을 나섰습니다. 돌쇠는 꽃분이를 데리고 곧장 인근 마을에 사는 고모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고모는 과부로 지내고 있어서 집이 몹시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고모는 갑자기 찾아온 돌쇠와 옆에 여인을 보더니 몹시 놀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돌쇠가 말했습니다. 고모님 조카가 청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고는 돌쇠가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자 고모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 되었구나. 그래 원래 인연이란 참으로 장난 같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법이지. 그리고는 꽃분이를 정성스럽게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꽃분이는 돌쇠의 고모 집에서 바느질을 도우며 서로 모녀지간처럼 사이좋게 의지하며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 꽃분이의 부모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방에는 사람이 없고 비단 휘장이 반쯤 걷혀 있으며 비단 이불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모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 몹시 놀라고 당황해하고 있다가 문득 꽃분이가 남기고 간 서찰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읽고서 비로소 딸이 가짜 신랑과 달아났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꽃분이의 부모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딸 꽃분이가 몹쓸 병에 걸려 죽었다고 여기저기 소문을 낸 뒤에 가짜 장례를 지내버렸습니다. 돌쇠 또한 집으로 돌아가 아직 혼인할 뜻이 없으며 과거 공부에 매진할 것이라는 큰 뜻을 밝혔으니 한바탕 집안에 큰 소동을 겪어서 다행히 예정되어 있던 혼인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을 약속했던 여인은 워낙 여기저기에서 서로 혼인하고 싶어 하던 집안의 여식이었는지라 다행히 돌쇠의 혼인이 파한 뒤에 다른 집에 시집을 잘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지러운 일들이 정리가 되고 돌쇠는 꽃분이와의 약속대로 과거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본래 명석한 데다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뜻을 이룬 돌쇠가 드디어 그립고 그리운 꽃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내가 왔어. 그 얼마나 기다렸어. 이럴 수가 서방님 오셨군요.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내가 드디어 과거에 급제했어. 이제 우리 함께 갑시다. 내 가서 집에 당당히 그대를 내 부인으로 맞이할 것이라 말할 것이오. 그렇게 돌쇠는 과거 급제 소식과 함께 지난 날의 상황들을 상세하게 부모님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꽃분이를 소개하니 온 집안 사람들이 그녀의 자태와 그녀의 지혜를 칭찬하였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돌쇠와 꽃분이의 인연을 신기해하며 그 인연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지껏 인내한 것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꽃분이의 집이었습니다. 꽃분이의 부모는 이미 꽃분이가 죽었다고 가짜 장례를 치른 후였기 때문에 꽃분이가 집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쇠가 찾아간들 이미 죽은 딸을 가지고 헛소리를 한다고 혼이 나고 쫓겨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꽃분이는 돌쇠에게 자신의 집의 소식을 전하게 하면서 집을 나오며 잘라가지고 나온 비단 이불깃을 주워 보내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서방님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걸 증거로 삼으세요. 이 비단은 아주 특이한 비단으로 오래전 저희 집안의 조상께서 중국에 사신으로 가셨을 때 황제에게 받아온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저희 집에만 있는 물건이었고 일전에 이 비단으로 만든 이불이 잘라졌다는 것을 부모님께서 틀림없이 보셨을 테니까 이 비단을 가져가 보여드리면 틀림없이 제가 보냈다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마침내 돌쇠는 비단을 가지고 꽃분이의 집을 찾아갔고 돌쇠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니 꽃분이의 부모가 비단을 보고는 눈물을 쏟으며 당장 꽃분이를 만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꽃분이의 부모가 돌쇠의 집에 와서 꽃분이를 만나니 집안의 슬픔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꽃분이의 부모가 딸과 한참을 부둥켜 안고 돌쇠를 보니 참으로 풍채와 관상이 재상이 될 그릇이었습니다. 꽃분이의 부모는 돌쇠를 몹시 마음에 들어하면서 꽃분이와 돌쇠에게 지난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전해 듣고 몹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모두 하늘이 정한 인연이로구나. 우리 노부부가 딸을 그렇게 보내고 후사를 맡길 곳이 없다. 생각하여 아주 걱정이었건만 이렇게 든든한 사위를 얻었으니 참으로 다행이구나. 꽃분이는 어질고 지혜롭게 남편을 잘 받들었고 집안을 잘 다스렸습니다. 돌쇠 또한 관직이 정승까지 오르며 두 사람은 아들, 딸 많이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연한 인연이었지만 그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어서 잘된 부부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부부들도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점지해준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산골에는 가난한 할아버지 돌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돌쇠는 오래전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도 없었기에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너무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나. 외롭구나, 외로워. 이렇게 늙어가야만 하나. 이 할아버지는 하루하루 몹시 외로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눈앞에 웬 도깨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도깨비 아니야. 말로만 듣던 도깨비가 나타나다니. 이를 어쩐다. 할아버지는 몹시 놀랐습니다. 그런데 도깨비가 할아버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 보아하니 외롭게 혼자 살고 있는 것 같던데 나도 외로운 도깨비야. 어디 우리 외로운 것들끼리 친구나 하자고. 그러자 할아버지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야, 이놈의 자스가 딱 봐도 젊어 보이는데 어디 어른한테 친구를 하자고 그러느냐? 아무리 도깨비라도 예의는 있어야지. 그러니 도깨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 몇 살이나 먹었는데? 너라고 이놈이 아주 예의가 없구나. 니들 도깨비들은 위아래도 없느냐? 내가 올해 60하고도 5이다. 이놈아, 벌써 환갑이 지난 지가 한참이다. 그러니 도깨비가 피식 웃었습니다.
65살. 이 녀석아. 내가 너 나이에는 감히 두 발로도 못 다녔어. 내 발로 기어 다녔지. 어디 갓난쟁이가 감히 뭐 위아래를 따져. 내가 올해 500살이 넘었지. 500살 넘은 이후 나이 먹는 것도 세지도 않았어. 너무 귀찮아서. 도깨비의 말에 할아버지는 몹시 놀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어르신 도깨비는 안 늙나 보네요. 그냥 청년으로 보이는데요. 도깨비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나이를 먹지 않아. 어르신 하니까 내가 너무 불편하다.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라. 예, 형님.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 아우야, 오늘부터 내가 이 집에 자주 놀러 올 테니까 우리 외로운 사내끼기 잘 지내보자고. 예, 형님. 앞으로 도깨비 형님이라 부르고 모시겠습니다. 매일 와주신다면야 저야 좋지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집에 매일 도깨비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늘 적적하고 심심했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말벗도 생기고 도깨비 형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해주니 생각보다 도깨비가 찾아오는 것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외로운 전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도깨비와 친구가 되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 동안 할아버지는 도깨비와 매일 밤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도깨비가 돌아가면 새벽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우물에 물을 길어 갔다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랜만에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핏기가 하나도 없고 자신도 매일 밤 보던 도깨비의 얼굴과 비슷하게 변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귀신과 자꾸만 정을 통하면 기력이 쇠하고 죽게 된다더니 나도 도깨비와 자꾸만 시간을 보내서 점점 도깨비처럼 변하는 것인가?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이러다 정말 죽고 말겠어. 이제 도깨비를 내쫓고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해야겠어. 할아버지는 그렇게 각오를 하고 그날도 도깨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어김없이 도깨비가 찾아왔습니다. 아우님 나왔네. 아이고, 목이 마른데 물이나 한 잔 주게. 형님 여기 물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목이 많이 말랐지요.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던 도중 할아버지는 도깨비에게 물었습니다. 형님같이 무시무시한 도깨비는 이 세상이 무서운 것이 없겠지요. 그러자 도깨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시무시하기는 하지. 그런데 사실 나도 무서운 것이 하나 있어. 그러자 할아버지가 몹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형님이 무서운 것이 다 있답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랍니까? 그러자 도깨비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우, 생각도 하기 싫은데 나는 팥이 정말 싫어. 팥 냄새만 맡아도 아주 그냥 다리가 후덜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곧 죽을 것 같다니까. 그러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깨비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는 게야, 아우. 그러자 할아버지는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아우가 형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래야 조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도깨비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우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가? 그러자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저야 당연히 돈이지요. 그러자 도깨비가 이상한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아우님,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들은 돈이면 환장을 하던데 얼마 전에 한 농부한테 내가 금 나와라 뚝딱 한번 보여줬더니 너무 좋아서 내 다리를 붙잡고 제발 금 하나만 달라고 한참을 졸라대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구만. 아우님은 아주 욕심이 없구만. 아니, 어찌 돈이 제일 싫단 말인가?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거 보십시오. 형님, 사람들이 아주 돈에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가족 간의 정도 멀어지기도 합니다. 돈은 사람을 사람 같지 않게 만드니 돈이 무서운 것이지요. 저는 돈만 보면 이 소름이 돋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무섭습니다. 그러니 도깨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만. 그래서 우리 아우님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로구만.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봤구만. 이 세상에 아우님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없을 텐데. 아닙니다, 형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깨비와 할아버지는 한참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달기 울 무렵이 되자 도깨비는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를 보내자마자 생각했습니다. 밭이라 그것이구만. 그래, 오늘부터 우리 집에 밭을 잔뜩 가져다 두고 매일 팥죽을 써서 먹어야겠구나. 할아버지는 그날로 장터에 나가서 팥을 잔뜩 사왔습니다. 그리고 팥죽도 잔뜩 끓이고 온 집안에 팥을 뿌려 놓았습니다. 이제 도깨비가 얼씬도 못하겠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안심하고 방에 누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로 도깨비가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왔다가 팥냄새에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할아버지는 모처럼 오랜만에 밤에 긴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에 왔다가 팥냄새에 깜짝 놀라서 도망치던 도깨비는 문득 멈춰 서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아우님이 내가 싫어하는 팥을 매일 쓰는 게지. 분명 날 골통 먹이려고 하는 짓이야. 내가 외롭지 않게 매일 찾아가서 말벗을 해줬는데 우리가 이제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괘씸한 도깨비는 속으로 이 할아버지를 골탕을 먹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할아버지는 모처럼 꿀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개운해라. 세상에, 그동안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잤었구나. 그래, 꼭두 새벽이나 돼야 잠이 들었으니 사람은 잠은 이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거든. 내가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고 늘 피곤했던 것이 잠을 못 자서 그런 연유였구나. 할아버지는 너무나 개운하고 상쾌했습니다. 모처럼 개운한 기분에 할아버지는 집을 나서서 산속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만 산길을 걷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동안 하도 집 밖을 안 나왔더니 길을 하나도 모르겠구나. 이 일을 어쩐다. 이거 집에 어떻게 돌아가지? 여기는 어디야? 아까 왔던 곳이 아닌가? 할아버지는 계속 같은 자리를 뱅뱅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간신히 길을 찾아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어느새 해가 지고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나이가 드니까 눈도 침침해 가지고 어두워지니 앞도 잘 안 보이는구만. 큰일이구만. 여기서 죽게 생겼구만. 할아버지는 산길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내 이놈 아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 갑자기 할아버지가 있던 곳 근처에서 커다란 도깨비의 목소리가 들렸고 강풍이 불고 나뭇잎이 거세게 휘날리며 나무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또 도깨비가 나타났구나. 할아버지는 당황하여 커다란 나무를 간신히 붙잡고 거센 바람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할아버지 앞에 늘 밤마다 할아버지를 찾아오던 도깨비 형님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형님 살려주십시오. 할아버지는 도깨비가 자신을 해할 것이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 빌었습니다. 그러니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 아우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감히 네가 팥을 집에다 뿌려놔. 그러려고 나에게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물어봤던 게로구나. 이런 괘씸한 것 같으니.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형님처럼 도깨비가 아니니 밤에 잠을 못 자면 안 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계속 그렇게 잠을 못 자고 형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차 몸이 안 좋아지고 얼굴이 도깨비처럼 창백하게 변하여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도깨비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그럼 진즉에 말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럼 적당히 대화를 나누고 일어났지. 나는 말을 많이 하길래 재밌는 줄 알았잖아. 아이고, 재미는 있었지요. 저도 형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이 부족하여 미처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더 이상 형님과 밤에 만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만 들었지요. 원래 사람들은 잠이 부족하면 정신이 없고 짜증도 나고 괜히 이상한데 화도 나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살 길만 찾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미처 말을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로워서 너무 힘들 때 형님 아니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인상을 찌푸리고 말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는구나. 사실은 나를 농락한 너의 목숨을 거두려고 이렇게 온 것이나.
너의 말을 들어보니 너도 나름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 내가 당한 것만 갚아주고 그러고 가겠다. 이것은 내가 그동안 너에게 준 정을 저버린 대가니라. 도깨비는 그러더니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방망이에서 엄청난 양의 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이. 할아버지는 엄청난 양의 돈이 자신 앞에 쏟아져 나오니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돈이다. 이놈아, 어디 돈 맛 좀 봐라. 도깨비는 괴상하게 웃으며 계속 방망이를 휘둘렀고 돈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에 파묻히기까지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도 많은 돈 앞에서 넋을 잃고 허 웃기만 하였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돈이다. 너도 내가 싫어하는 파트로 나를 골탕 먹였으니까 어떠하냐, 무섭지?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겠냐?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야. 도깨비는 그렇게 말하더니 뒤돌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도깨비의 뒷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도깨비가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이 못된 아우야, 그동안 즐거웠다. 너는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자야 하고 나는 낮에 잠을 자고 밤에 활동을 하니 우리가 계속 만나기는 어렵겠구나. 그동안 졸린 것도 참고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 도깨비는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몸을 날려 사라져갔습니다. 아이고, 형님, 저도 고마웠습니다. 너무 외로웠는데 형님과 함께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형님,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뒤로 할아버지는 이 도깨비를 다시는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가 준 돈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친자식들처럼 길러서 저 세상에 갈 때까지 외롭지 않고 행복했습니다. 요즘 우리들도 본의 아니게 믿어주었던 친구나 가족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이런 도깨비처럼 선처해 준다면 우리도 우리가 한 실수에 대해 뭔가 깨닫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